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32회 1교시부터 해서 좀 답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안 작성에 또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JUNOOLEE 회원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회차에도 만약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자기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크를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제가 의견을 드리고 본인의 답안에 대해서 한번 체크받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흙의 투수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이하죠. 평이한 문제죠. 그러면 이 평이한 가운데에서 내가 평이하면 다른 사람도 평이하겠죠. 그러면 뭐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이제 실력이 없을 때 처음 시험 봤을 때 그때 뭐 30몇 점인가 이렇게 맞았던 것 같은데, 제가 놀란 거는 이제 시험 문제보다, 어차피 떨어질 건 시험 문제보다도 이제 끝나고 나서 시험 시간에 컨닝하면 안 되니까 시험지를 거둘 때 이렇게 주변을 봤는데, 이야, 내가 무릎을 딱 쳤어요. 어떻게 컨닝을 한 것처럼 답안지가 이렇게 똑같은가 놀랬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수백 명의 수험생 중에서 결국은 한 10명 정도만 합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차별점,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요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오케이 하고서 그냥 쓴다, 그러면 사실 그 퍼펙트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나는 요런 문제가 나오면 요런 부분으로 차별화를 하겠다, 요런 작전이 필요하다, 요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답안 기술의 예입니다. 예. 차관상. 답안 작성에서 투수개수의 영향 요소를 바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뭐 기본 점수 이하로밖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물어본 것만 곧이곧대로 대답을 하면. 그래서 나는 물어보는 것 플러스 알파를 더 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해줘야 돼요. 투수 개수는 결국은 침투, 우리 챕터 3는 어디에서 출발하냐,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달시 법칙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달시 법칙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달시 법칙 Q는 K, I, A,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결국은 투수개수라는 것, 여기서 K가 투수개수지 않습니까? 투수개수는 요것들과 합쳐져서 무엇을 구한다? 유량. 결국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 투수개수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Q는 KIA, 뭐 기아, 뭐 이렇게 그냥 딱 봐도 외우기가 쉽게 생겼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라면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플러스 1점이라도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요게 1교시 1번 문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1교시 1번 문제가 아니라 만약 25점 문제다, 요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25점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거 2, 3, 4교시에. 이럴 경우에 저라면 흐름 방정식까지 저는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써버리는 거예요. 유식해 보이게, 사실 유식하지도 않지만 유식해 보이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오나요? 일단은 지금 정의 부분, 그래서 이제 기술 답안에서 뒤에 있나요 이게? 자, 정의 부분 써주고, 그 다음에 영양요소 그램과 함께 써주고, 그 다음에 실내외 실험 방법 물어보진 않았지만 칸 채우기 어렵다면 이런 부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평이한 문제, 아는 문제다. 그래가지고 시간 뭐 안배 생각 안 하고 막 주구장창 많이 써버려. 그럼 다른 문제를 못 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마이너스 까이는 요소라니까요. 그래서 기술 분량의 절제가 필요하다. 내가 특히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달시의 법칙 이렇게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죠. 동수급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제 조건이 있네요. 포화 상태이고 측류의 흐름이다. 난류 아니다. 왜냐? 흙 속에서의 물의 흐름은 천천히 흐르는 측류기 때문에 그렇다. 레이놀드 수를 언급할 수도 있고 겉보기 유속이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속도와 전체 평균의 유속과는 조금 다르다.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투수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공식에 딱 나오잖아요. D10 유효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네. 그러면 직경이 큰 것, 그 자갈과 같이 그 직경이 큰 것들과 실트와 점토와 같이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과는 투수 개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다. 그냥 비례한 것도 아니고 제곱이기 때문에 겁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공식을 애우지 않아도 K를 유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Q는 A, V, 근데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달시의 법칙 Q는 KIA 했기 때문에 요거 여기다 넣어주면 이항 정리하면 K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인자는 교재를 참고해서 그래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교재에서 영양 요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 및 제한식, 이거를 다 쓰란 이야기가 아니죠. 제 이야기는 요거를 참고해서 내가 따다 쓸 부분이 있으면 따다 쓰라는 이야기지,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게 이것도 아닌데 이거를 페이지 할당에 있어서 1교시에서 한 페이지를 쓰겠다, 요거는 조금 오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간단하게 뭐 페이지 할당이 부족하다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시험지들이 있다 뭐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그림은 답안 작성을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 그 유속은 이 흙 속에 이런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통과할 때 입자를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자를 피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리가 Q는 AV 할 때 이 유속과 실제 유속 사이는 같지 않다. 더 빠른 거죠. 유로로 봐도 얘는 요만큼 디스턴스면 얘는 더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의 유량이 흘러가려면 CPG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 뭐 이런 그림도 얼마나 작성하기 좋아요. 이런 것들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포화도 관련해서도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포화도에 따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포화도가 높아질수록 투수 개수가 어때요? 커진다. 왜? 공기 흐름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자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공기가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토 같은 경우에는 투수 개수가 더 낮다. 그 다음에 흙구조 같은 경우도 이산구조, 면모구조 있는데, 면모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 그래서 투수 개수가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짐 함수비 조건에서, 자, 투수 개수는 OMC 조건에서 살짝
우측에서 투수개수가 최저로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도 되고, 안밀 개수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K는 CV, MV, 감마 W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수 개수와 CV 값은 안밀 개수는 비례관계에 있다. 그리고 어떤 하중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그림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1교시 5번 다짐과 안밀의 차이입니다. 다짐과 안밀의 차이. 답안 기술 방향의 예. 여기서 다짐과 안밀에 대한 비교 그림을 도식하여 명확히 설명한다. 요게 무엇이냐면 뒤에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문제, 다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건 안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이걸 갖다 쓰셔도 돼요. 충분히.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답안을 고차원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고차원적으로 작성한다고 한들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결국은 인공지능 알파고가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유명 인사가 되겠죠. 그것도 토질 분야겠죠. 물론 그분들이 교수님일 수도 있고 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건 뭐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나이 드신 분들 경험 많으시겠지만 그분들 뭐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너무 크게 너무 작게 너무 디테일하게 어렵게 기술을 하면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백 명 거를 채점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채점하실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100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 보면 딱 0.1초 만에 다짐과 안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구나. 이 친구는 전순 주자.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이용한 설명 잘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기술 답안 그림으로 설명하고 다짐에 대한 정의 물어봤으니까 대답하고 안밀도 물어봤으니까 대답하고 그 다음에 다짐과 안밀의 차이점 비교 설명하면 끝이겠죠. 자, 1교시기 때문에 많은 내용 쓸 필요 없다. 자, 안밀의 정의. 이 안밀 방정식을 뭐 굳이 1교시에 써야 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뭐 개인별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시험 공부를 했을 때 공식을 뭐 애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암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싫어해가지고 딱 한 장에다가 정리했어요. 내가 애울 무기들 그것을 한 장, 앞뒤 한 장이었던 것 같아요. 앞뒤 그러니까 결국 한 장인데 앞뒤 2페이지 거기에다가 내가 진짜 애워야 될 공식을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 나오면 무조건 난 그 공식 쓴다. 그 중에 하나가 안밀 방정식이다. 약간 미분 방정식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담고 있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식을 몇 개 애우고 그 무기를 써서 답안을 작성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알려드립니다. 개인마다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1차원 안밀 이론 뭐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니까 그림 도식해 주셔도 좋고 조건 뭐 이런 것들 기술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밀 같은 경우에는 연약지반 결국은 연약지반이라고 하면 뭐 느슨한 사질토도 되겠지만 안밀하면 실트나 점토층에 해당이 되겠죠. 실트와 점토는 간극이 이제 간극 속에 이제 물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야 강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서차지를 가하고 과잉간극 수압을 유발시키고 소산시켜서 강도를 증진하는 과정, 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안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짐과 같은 경우에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흙 속에 함수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안밀은 물을 탈수시켜 가지고 그냥 강제 배수를 하던 석션 뭐 어떻게 하든지 물을 그냥 말리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간극수를 배제시켰어요. 과잉 간극 수압을. 그랬는데 다짐의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 압력 등을 이용을 해서 함수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간극 속에 공기를 배출시켜서 입자간 치밀한 결합을 도모한다. 결국 최종 궁극적으로 단위 중량 증가, 그 다음에 전단 강도 증가를 도모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공기를 배출한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요?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원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쓰셔도 좋고, 요 그림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요런 그림은 많이 봤죠. 감마 D가 되는 것이고, W 요게 뭐예요? 다짐 그래프.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래프가 반대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시 그릴까요? 감마 D W 함수비 건조 단위 중량이 최대인 점, 이 꼭지점 여기가 뭐다? OMC 최적 함수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최적 함수비 결국은 뭐냐면 흙 속에 흙을 다짐하는데 함수비를 달리해 가면서 다짐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말려서 건조 단위 중량을 재보면 어떤 최적이 되는 함수비가 있더라. 그걸 최적 함수비라 표현을 하고요. 물론 이 다짐 시험에서 이 세로축 그래프는 감마 D지만 여기에서의 세로축은 감마 T입니다. 감마 T입니다. D가 아니라 결국 감마 T는 함수비를 포함하고 있겠죠. 함수를 한 상태겠죠.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리기 전입니다. 건조로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 중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단위 최적 안에 얼마나 흙이 들어가느냐 요걸 가지고서 따져주는 거잖아요. 단위 중량이라는. 단위 중량이 크다 그러면 어떤 그 규격화된 최적 안에서 굉장히 무거운 게 들어가 있다. 단위 중량이 작다 그러면 그 규격 입방체 안에 되게 가벼운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보면 함수비를 W1과 W2 달리했죠. 그리고서 요 규격화된 공간 안에다가 흙을 넣고 다졌을 때 흙이 들어가는 볼륨 자체가 W1에서는 디폴트로 여기에서 시작을 했죠. 요만큼의 용량에서. 근데 함수비를 늘렸더니 이만큼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이 더 들어가는. 그리고 나서 W2로 옮겨갔더니 요만큼이 더 들어가. 결국은 동일한 용적 안에 함수비를 W2로 만들었을 때 함수비 요만큼이죠. 함수를 요만큼 했을 때 최대로 흙이 많이 들어간다. 최대로 흙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을 건조로에다가 넣었다 뺐을 때도 건조 단위 중량도 가장 많이 높게 나오겠죠. 결국 W2는 OM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지요.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짐개론 설명 안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밀과 다짐의 차이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죠. 물어보면 이런 표를 작성을 해도 좋고, 정의는 공기를 배출하고 강인간극 수압을 소산시키고 함수비 변화 거의 없고 크게 변화하고 소요시간 단기고 당당당 두들기고 잠기고 뭐 이런 어렵지 않은 내용들, 요 그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효한 그림이라는 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 자, 구조물 기초설계 해설편
한 37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해설편 이 부분은 뭐 바이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최신판 나오면 하나 구비해 가지고 해당 내용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위 개요는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 싱글 컬럼 드릴드 피어 파운데이션, 영어로는 좀 복잡하네요. 확대 기초를 사용하지 않고 직경 1에서 3m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현장 타설 말뚝과 교각을 연속하여 시공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여기에 이제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의 예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 그려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그려보면 시간도 잘 가고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일반적인 교량 기초 공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전적인 거는 이렇게 코핑부가 있고 교각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교각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말뚝, 뭐 강간 말뚝이 됐던 현장 타설 말뚝이 됐던 여러 개의 말뚝을 지지층까지 이렇게 내리는 게 요 공법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얘를 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야 되겠죠. 까고서, 아니면 물이 여기 넘실넘실 있다, 그럴 경우에 가시설을 하고 가물막이 하고 얘를 시공하고, 가물막이 뭐 시트 파일이 됐던 뭐 이렇게 하고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다. 확대 기초 없이 시공이 돼서 과다한 집안 절취가 없다. 그 다음에 기초 터파기 공정이 없다. 주변 소음 진동 최소화된다. 뭐 이렇게 되고, 특징으로는 하중작용 높이가 기존 말뚝보다 현저하게 높게 된다. 이건 뭐예요? 큰 휨 모멘트를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군말뚝으로 밑에 탁 돼 있고 뭐 그러면은 좀 하중이 이제 큰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길이 자체가 상당히 길잖아요. 하나의 어떤 연속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모멘트는 힘 곱하기 팔 길이, 얘가 팔 길이, 힘, 모멘트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횡변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강성징대를 위해서 파이형 교각을 연결할 수 있다. 지진 시 유연한 거동을 보인다.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말뚝 중간에 변단면이 있는 경우, 변단면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우리가 항상 토목 설계에 있어서 그 변단면, 접속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응력이 집중될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한 부분을 설명한 것.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책상에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 이제 뭐 이렇게 쭉 거닐다가 이런 거 보면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뭐 어떻게 시공했을까, 밑은 뭐 어떻게 됐을까 좀 상상도 해보시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같은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해설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변단면이 이제 그냥 변단면이라는 거는 요 D1 그 다음에 D2가 있는데 D1과 D2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힘 P가 여기서 작용해 똑같이. 자, 이제 모멘트가 이제 요 구조물 이제 지간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겠죠. 일단 변단면이 없는 경우를 보면, 자, 최대 휨 모멘트가 크리티컬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어요. 지금 소성 힌지 여기가 이제 취약부가 이제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 인근에서 근접해서 소성 힌지 취약부가 발생을 하는 반면에 변단면이 있는 경우에는 자, 모멘트도를 보면 어때요? 이 부분이 맥시멈인 것 같은데 나는 모멘트 맥스. 근데 어때요? 소성 힌지가 여기서 발생을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최대 모멘트 발생 지점이 취약부가 아니라 변단면이 발생하는 그 부분이 소성 힌지로 취약부가 될 수 있다. 변단면인 경우에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 자, 1번 등가 고정단 모델, 요걸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해요. 자, 1번, 2번, 3번 등가 지반 스프링 모델은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모델링을 했어. 모델링을 하고 전체 모델링을 쭉 하고 집안에다가 스프링을 달았어. 그리고서 해석을 하는 방법. 크게 가시설 벽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집안 변이가 25mm 이상 큰 경우에는 PY 곡선을 이용을 해서 비선형 집안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PY 곡선 요것도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비선형 탄성 영역이 아니라 비선형으로 접근한다. 자, 우리가 이제 삼투압축 시험을 하든 시험을 해가지고 흑실호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를 끄집어냈어요. 자, 보면 구조 역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탄성을 가정을 하잖아요. 지반 역학, 소일 메커닉에서는 우리가 비선형, 소성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키지 않습니까? 왜? 짧은 요 1번 구간, 이 구간에서는 비교적 이 그래프가 직선 선형으로 응력에 따라 변형률이 비례하는 이런 탄성 거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안 변이가 25mm 이상 큰 경우에는 결국은 1영역을 벗어나서 2영역까지 간다는 얘기죠. 2영역까지 간다 그러면 기울기 자체가 탄성 영역이랑 달라져. 결국은 응력 수준에 따라서 변형률도 달라진다. 결국 함수 관계가 직선 비례가 아니라 비선형으로 간다. 이 부분 하나를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등가 고정단 모델 그림을 보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가 베타분의 1 이제 가상 고정점, 사실 이 집안 속에 여기에 고정점이 아니잖아요. 고정점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변이가 생기고 모멘트도 이 지중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깊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딱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변이도 없고 모멘트도 별로 발생하지 않는 가상 고정점으로 보고 구조물을 해석해도 무방하겠다. 실무적으로 그 깊이를 우리가 베타분의 1로 하자. 이것을 가상 고정점이라고 보고 그 심도를 베타분의 1로 보는 것이죠. 그 베타분의 1은 여러분 뒷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4, 2, i분의 KHD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고정점은 이 부분이 픽스.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등가 고정단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근사적인 방법입니다. 근사적인 방법. 해석 오차 크다. 자, 실무적으로 하지만 많이 사용한다.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볼 부분은 3번 등가 집안면 스프링 모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뭔가 좀 이 모델도가 좀 달라. 뭐 풀로 모델링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뭐 K6 곱하기 6 뭐 이런 게 있네요. 결국은 요 집안 경계면에 6x6 강성 행렬, 강성 스프링을 달아주는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집안의 비선형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고 좀 어려워요. 반복 작업을 해야 돼. 수렴을 해야 돼. 그래서 지표면을 기준으로 집안과 말뚝의 강성을 대표하는 6x6의 강성 행렬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반복 해석이 필요하다. 고리타분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작용 하중에 따른 집안 강성의 변화와 상부구조 말뚝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참 이게 이 부분은 좀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결국은 그거예요. 상부 구조는 구조 파트에서 해석을 하죠. 하부 말뚝 기초는 집안 분야에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상부 구조 부에서 야 말뚝 어느 위치에 수평력과 연직력이 이렇게 작용해, 맥시멈은 이렇게 작용해 하고 반력을 줍니다. 그럼 그 반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부 기초의 변이량과 수평 변이량, 그 다음에 지지력을 또 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참값이 될까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상부 구조부에서 풀 모델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집안 개수를 우리가 이제 줬다라고 쳐요. 그렇게 해서 변이를 계산해 보니까 뭐 15mm가 변이가 생기고 뭐 이랬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반력을 받고 집안부에서 말뚝 계산을 해보면 20mm가 날 수도 있고 25mm가 날 수도 있고 5mm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구조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에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무엇이 옳은 거냐에 대한 퀘스천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집안 기술자와 집안 기술자 N 구조 기술자가 합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키워드예요. 반복 작업이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 다음을 볼까요? 여기에 이제 참고 내용에 보면 요 부분 분리 해석, 결국은 분리 해석 방법입니다. 분리 해석해서 조인한 다음에 그 값이 같아질 때까지 반복을 한다. 이 플로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참고 내용을 보면 요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기술기사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는 것인데, 스텝을 한번 봐요. 지금 보면 플로우 차트 이제 해석 방법이 되겠죠. 플로우 차트 오브 디스크리트 분리 해석, 디스크리트 어널리시스 for file bent structur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텝 1에 보면은 어널리시스 오브 슈퍼스트럭처 in fixed boundary condition. 결국엔 최초 스타트 자체는 이 부분이 fixed boundary, 그러니까 결국은 고정단으로 해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calculate reaction force of fixed boundary, 이 부분에 대한 반력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구조부가 할 것 같아요. 그죠? 구조부가 뭐 지방부가 못할 건 아니겠지만 구조부가 했다고 치고 얘를 이제 토스를 해줬죠. 그러면 결국은 스텝 2에서 soil and substructure using reaction force, 결국은 리액션 포스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스텝 1에서 그걸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스텝 2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텝 3에서 Reanalysis of Superstructure in CSM, 분리 해석, Boundary Condition. 결국은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6x6 강성 행렬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스프링을 넣어서
다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럼 뭐가 또 튀어나오겠어요? 바운더리 조건이 리액션이 또 나오겠죠. 그걸 또 집안부한테 또 줘. 그래서 또 계산해. 그래서 체크를 해. 상부, 하부, 1번, 2번, 여기에 이 지점, 뭐 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계속 반복 수렴하는지 그때까지 수고스러운 계산 과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수렴 이내로 들면은 멈추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번거롭긴 하지만 일단은 그 문헌상 자료에 따르면 가장 실제적인 거동에 가깝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사 답안을 쓰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알 필요도 없어요. 넘어갑니다. 이번엔 2교시 시간 한번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1번 지하차도 개착박스 구조물 직하부에 이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개착박스가 됐던 뭐 도로가 됐던 우리는 하중이 놓여지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구조물 직하부에 연약점토층이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되겠죠. 개착박스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환 공법과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2교시 1번은 각 공법별 치마량 산정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법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공법별 치마량 산정이 1번입니다. 자, 그래서 공법을 보면 일단 공법 개요를 한번 살펴봅시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은 어떻게 보면은 소일 시멘트죠. 소일 시멘트. 그러니까는 시멘트를 연약한 흙과 섞어서 집안에 좀 고강도의 계량체를 형성하는 방법. 그런데 평면상입니다. 이거 평면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군데군데 치환율식으로 말뚝식으로 계량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에어리어 전체를 블럭식으로 계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치환공법. 여기서 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굴착 치환을 이용하는 것을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강제 치환도 언급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깊이가 깊지 않고 되게 연약하다. 그러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박스가 중요한 구조물일 수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 물을 대기 위한 뭐 중요한 발전 그 박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가 다니는 뭐 소위 얘기해서 그런 뭐 중요도가 낮은 박스다. 그럴 때는 강제 치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배제는 시키지 않고 포함은 시켰습니다. 다만 굴착 치환 중에서 일부 치환이 있고 전체 치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약 집안이 이렇게 이 뎁스에 H라는 뎁스에 분포하고 있다면 우리가 치환을 이만큼만 했다. 그럼 여기 하늘색만큼 미치환층이 발생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안밀치마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전체 치환, 예를 들어서 H 침도를 전체 다 치환했다 그러면 요 하늘색 미치환층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안밀치마량은 없겠지만 어떤 탄성치마는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강제치환은 실제 적용성은 거의 없지만 특징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중을 가해서 전단 파괴를 유도하면서 연약층 가운데로 임의의 강제치환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강제치환의 특성상 균질한 치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미치환층이 남을 수 있고 미치환층도 균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별로 x1, 2, 3, 4 이 위치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된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심층 혼합 처리의 대표적인 양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뭐 블럭식으로 이렇게 계량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부분은 벽식 계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이 블럭식으로
전체를 다 계량하면 좋긴 하겠는데 이 부분 다 하면 뭐예요?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벽식으로 중간중간 요 부분은 계량하지 않겠다. 소요의 치마량과 지지력만 나온다면 뭐 이런 계산이지 않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심층 혼합 처리 공법에서 부상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약간 보수적으로 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연약 이 부분에 가장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뭐 저기 중간에 띄어가지고 부상형으로 이렇게 설계했다가 또 뭐 말이 많겠죠. 말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다 계량하고 블록식으로 했다 그러면 DCM 계량체 탄성 치마 빼고는 커다란 치마가 없을 것이고, 원집안의 안밀 치마 대비 탄성 치마는 극히 작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처럼 부상형으로 띄우거나 아래에 어떤 연약점 토층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안밀 치마에 대해서 고려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뚝식 계량 앞서서 이 부분입니다. 전체 블록식 계량이 아니라 일부만 땅콩처럼 이렇게 계량을 하는 경우에는 치마량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SCP, GCP 요거랑 좀 비슷하네요. 응력 분담비라는 게 나오고 치마 저감 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다만 이 응력 분담비 자체가 원지반과 계량체 사이에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응력 분담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좀 있다는 점 빼고는 치마 계산은 원래 미계량 시의 치마 곱하기 치마 저감 계수, 이렇게 해서 원래 치마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요. 허용 치마 내에 들기 위해서 어떤 변수가 있냐? 요 계량률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굴착 치환의 경우 완전 치환과 일부 치환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완전 치환의 경우 뭐 즉시 치마 개념에서 치마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즉시 치마는 큰 문제는 아니겠죠. 일부 치환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미치환층에 대한 안밀 치마량을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강제 치환 안 써주셔도 되는데, 뭐 물론 나는 거론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요 부분을 보세요. 요거는 항만 분야에서 적용한 강제 치환을 적용한 사례인데, 이마만큼의 연약층이 있는데 어때요? 지금 강제 치환된 게 형상이 아주 들쑥날쑥 자기 마음대로죠. 그래서 위치별로 다르다. 조사하는 방법은 탄성파 탐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추를 다각도로 하면서 치환 형상을 알아볼 수가 있겠다. 무엇을? 치환 형상을 통해서 이 미계량층을 알아야 얘가 두고두고 시간을 두고서 얼마만큼 치마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방안,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교시입니다. 2교시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점토로 체험한 옹벽이 있다. 지난 회차랑 너무 비슷해서 뭐 특별한 설명을 필요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쭉 읽어보시고 따라가면서 계산도 살펴보시면 좋겠고, 요거 하나만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적용,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실무 있어서 토합은
지표면에 인장균열이 진짜 발생했다면 그 깊이까지는 인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벽체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 자, 보면 이 그림에서 보세요. 이 그림. 대부분의 교재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인장균열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 옹벽이 있고, 옹벽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주동 토합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주동 토합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점토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부착력, 점착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주동으로 이렇게 달아나려고 하는 놈을, 아니야, 뭐 이렇게 뭐 끈적끈적한 걸로 잡아주고 있으니까 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을 그래서 빼주겠다. 점착력을 빼주겠다. 그러니 합산을 해보니 이런 그림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물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이 그림과 같이 인장균열이 여기까지 벌어졌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인장력이, 점착력이 발생할까요? 캐스천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 그림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실제 있어서 인장균열이 발생했다면 그 깊이까지는 인장력이 작용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지표수가 그 인장균열에 침투했다 그러면 수압으로 작용할 거다. 수압으로 오히려 더 작용할 거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줘도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토합 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균열이 생겼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표수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압이 어느 방향? 이쪽 방향 작용할 거란 얘기죠. 근데 원래 인장균열 작용하는데 방향이 어땠어요? 땡기는 거였었잖아요. 아까 얘랑 반대네. 얘랑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시면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방향은 이쪽이지만 만약에 플러스라고 했다면 이쪽 방향이 되겠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갔다면 이 부분으로 주동토합처럼 수압이 작용하고 얘는 없을 것이다. 얘는 나가리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음의 토합이 없을 뿐더러 그 부분이 상제하중으로 작용을 한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인장균열이 발생을 했어. 이 지점, 이 Z라는 심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톡의 하중으로 작용을 하는, 톡의 하중. 그럼 톡의 하중에 따라서 하중 곱하기 뭐 이렇게 토합계수 뭐 이래 가지고 토합이 또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이 실무 적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 계산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지만 평소에 계산기 눌러보고 손으로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수,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질은 부분 점수가 후예요. 인간적이야. 근데 구조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답이 3이에요. 3. 그런데 2.95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부분 점수가 아니라 뭐 어마무시하게 뭐 거의 뭐 점수를 안 주다시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토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3교시로 넘어갑니다. 3교시 3-2번 실내 다짐 시험에서 흙의 다짐 곡선과 현장에서 다짐한 흙의 공학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차관사항 봅시다. 실내 다짐 시험과 현장 다짐 시험 뭐가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조건과 현장 조건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뭐 이런 플로우에 따라서 쭉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기에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다짐에 대한 다짐과 안밀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3교시에 또 다짐에 대해서 나왔네요. 원래 이제 다짐에 대해서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번 회차에는 다짐에 대해서 두 문제가 이제 나와 버렸습니다. 똑같은 내용 또 반복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짐 곡선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다짐의 영향 요소는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다 평이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질별로 다짐 곡선의 형상과 최적 함수비 조건이 다르다. 효과적인 다짐 방법 또한 사질토 점성토가 조금 다르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짐의 요소, 실내 실험이겠죠. 실내 실험에서 봤을 때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단위 중량이 높아지는. 물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롤러로 다지는 게 더 다짐빨이 좋겠죠. 함수비, 적정 함수비에서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발생할 것이다. 현장도 그러할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꼭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질 조건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토질 특성, 조립토, 세립토 여기에 따라서 최적 함수비가 달라질 것이다. 뭐 앞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현장에서는 이 실험실에서는 샘플 떠갖고 와 ABC 해가지고 보니까는 SM 계열이네 하고서 입경은 뭐고 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말 공장 제품처럼 규격화된 토질이 시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 그럼 뭐 1km를 깐다. 그럼 A지점, B지점, C지점, 시종점부 토질이 똑같냐?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실내 실험에서는 자갈 같은 거 다 솎아내고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자갈 솎아냅니까? 안 솎아내죠. 그 다음에 함수비, 분무기 뿌려가면서 함수비 그냥 절도 있게 맞췄다고 쳐요. 근데 현장에서는 살수차 불러가지고 이렇게 쭉 뿌릴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2번 뿌리고 어떤 데는 건너뛰고 어떤 데는 많이 뿌리고 뭐 그러다가 뭐 비도 오고 그러다가 날씨가 개어서 엄청 증발량이 많고 이러면 이제 함수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현장 실험과 실내 시험의 차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 다진 몰드는 흙이 구속되어 있지만 몰드 안에서 지까지 깨 여기다 흙을 넣었어. 두들겼어. 멤버도 두들겼어. 타격했어. 얘가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잖아요. 요 그림에 있듯이 강체로 되어 있는데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롤러로 그냥 다졌다. 진동 롤러로 다졌다. 그랬는데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강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눌리면서 옆으로 또 삐져나갈 수도 있고 흙이 뭐 그런 효과입니다. 예, 그런 효과. 그래서 현장과 또 실내 시험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6번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 기초를 계획하고 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지지력을 계산하라고 할 때 이렇게 지지력 계수는 주면서 저같이 암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기 뭐냐 이런 거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형상계수가 뭐 연속형은 1, 0.5, 정사각형 1.3, 0.4 이런 것들을 좀 주면 그래도 안 그래도 마음 졸이는 수험생들한테 좀 편하게 문제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혹시라도 뭐 이 방송을 보실 분들이 없겠죠. 평가하시는 분, 출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출제하시는 분 주변에 있으면 이런 거 좀 넣어주라. 우리 어차피 실무하면서 책 보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테르자기 얕은 기초 지지력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뭐 허용 지지력 계산하시오.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쭉 따라가면서 1문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가정 파괴 모델은 어떤 거고 가정 조건은 뭐고 지지력 공식을 제시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지력 산정에 있어 지하수의 영향을 넣고 그 다음에 스케일 이펙트를 논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근거한 지지력을 산정하는 이런 플로우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지지력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얕은 기초, 깊은 기초. 근데 각각의 제한식마다, 경험식마다 전제 조건, 가정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조건 쭉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살펴보면서 답안 기술하면 되고 허용 지지력을 산정하시오. 지하수의 조건 케이스 1, 2, 3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식을 찾아서 변수에다가 알맞은 값을 넣어 주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부분 우리 회원 중에서 풀어주신 내용인데 또 이렇게 또 삽입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에는 4교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교시 1번 문제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에서 양방향 제하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등가 하중 말뚝 두부 치마량 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을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말뚝 지지력 평가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답안 기술 방향의 예입니다. 예. 꼭 이런 것이 아니라 기숙사 시험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어본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답은 해야 되지만 그 부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유롭게 기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관사항 모든 말뚝의 지지력 평가는 저는 하중 전이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더욱이 양방향 하중 제하 시험은 정제하 시험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력을 평가하는 품질 확보 뭐 일단 말뚝의 건전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상부 구조를 지지할 수 있는 기초 구조물이 형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매우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얕은 기초와 달리 깊은 기초의 경우 지표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위에서 연직 하중만 예를 들어서 이제 수평 하중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연직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 각각의 심도별로 예를 들어서 소일 1, 소일 2, 소일 3 지층이 이제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주면 마찰력이 S1, S2, S3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얘기죠.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QP라고 하죠. QP 선단 지지력과 각각의 층에서 발휘되는 주면 지지력 QS 요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양방향 제하 시험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중전이를 통해서 하중전이 시험 결국은 요 심도별로 이렇게 응력계를 심어서 각 위치별로 충력이 얼마나 작용하는지를 통해서 각 집안에 작용하는 스킨 프릭션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응력전이 각 심도별로 얼마만큼의 하중이 작용할 수 있는가, 모든 심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심도 S1, S2, S3 요 모든 H층에서 동일한 주면 마찰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하중이 딱 떨어졌을 때 요 S1층에서 아우 난 못 버티겠어 그러면 S2로 하중을 전이를 하죠. S2에서 나머지 하중을 받았어. 얘도 극한 지적 통과하면서 나 더 이상 못 받아. S3로 갔다가 S3도 아유 나 더 이상 못 지지 못하겠네. 그럼 어디로? QP로 선단 지지력으로 발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얘도 못 버티면 말뚝 심화 다시 설계해야 되죠. 말뚝을 크게 직경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깊게 받거나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담입니다. 자, 양방향 제하 시험의 개요를 설명을 하고 등가 하중 말뚝 두부 치마량 곡선 작성을 하고 말뚝의 지지력 평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답안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양방향 제하 시험의 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뚝 옛날에는 대구경 말뚝을 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하 시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터널도 그렇고 뭐 이번 회차에서도 그냥 소형 터널 이런 게 아니라 뭐 대형 대구경 터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량도 마찬가지로 구조물도 하중이 초고층 이렇게 될 거고 교량도 장대 교량 장대 터널 대구경 대심도 터널 막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하중 조건이 이제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과거에 비해서. 그러려면 더 많은 하중을 기초가 받아야 되니까 기초가 뭐 예전에는 뭐 500mm 요 정도 직경이면 됐었는데 1m, 2m, 3m 막 이렇게까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타설 말뚝 같은 경우에 뭐 3m까지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그러려면 3m 현장 타설 말뚝이 받을 수 있는 허용 지지력이라는 것이 500mm 강간 파일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려면 정제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하중을 가해야 되니까 비용과 시간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 정제하 시험 여기 이 그림처럼 이 부분에다가 이따시만한 사하중을 계속 쌓아야 돼. 근데 이게 막 몇천 톤을 쌓으려 그러면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양방향 제하 시험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제하 시험은 연지 가양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지만 양방향 제하 시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하 양방향으로 유압잭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요것이 이런 식으로 상하로 밀게 되죠. 변이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향 방향으로 변이, 하향 방향, 하중에 따라 이렇게 변이가 상, 하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런 그래프가 작성이 된다. 요 정도 무리 없겠죠. 넘어갑니다. 개요도 오스터버그 셀의 원리. 뭐 요거 뭐 보시면은 뭐 대충 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양방향 제하 시험에 대해서 장단점 한 번씩 읽어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요 부분 보시면 대구경의 경우 경제적이다. 정제하 시험 대비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수준. 결국 뭐 그렇게 또 싸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제하 시험 대비 좀 저렴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뚝 문제에 있어서는 하중전이를 언제든지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깊은 기초 같은 경우에는 얕은 기초와 달리 깊은 데까지 기초를 내리는 이유가 있죠. 주면 마찰력으로 버티다 못 버텨서 선단 지지까지 보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이 방향, 얕은 기초는 얕은 심도 내에서 결정이 되지만 깊이 방향으로, 이 깊이 방향으로 각 층별로 얼마만큼의 주면 지지력을 발휘하는지, 이게 하나의 퀘스천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말뚝 길이를 길게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짧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초이스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중전이 시험을 통해서 각 지층별, 각 심도별 주면 마찰력과 선단 지지력을 알 수가 있다면 최적의 말뚝 길이, 최적 길이 산정 가능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중전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기술기사 말뚝 제하 시험의 종류와 최근 기술 동향, 요거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그림이 3D로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유압잭이 여기서 보면은 오스터버그 셀 자체가 완전히 선단은 아니네요. 중간에 있고, 또 여기에도 설치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철근 케이지가 있고,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응력기를 군데군데 심도별로 부착을 해서 하중전이를 파악할 수 있겠다. 장단점, 이런 것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결국 시험 결과 및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서 보셔야겠죠. 등가 하중, 말뚝 치마량, 곡선을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충실히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 결과는 하중장형에 대한 상향, 하향, 변이 곡선. 1번 첫 번째로 상향, 하향, 변이 곡선이 작성이 된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 측정 결과를 이용한 말뚝의 주면, 결국은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심도별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하고, 물론 이 케이블이 여기서 쭉 해서 이제 지상까지 올라오겠죠. 무선으로 안 된다면.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각 심도별 스트레인 게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부분에, 각 부분에 대한 응력 게이지의 계측값을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각 심도별 어떤 하중전이라든가 주면 지지력, 선단 지지력 등을 파악할 수가 있겠다. 이 결과를 가지고 말뚝머리 하중제하 조건으로 환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양방향 제하 시험을 통해서 정제하 시험과 같은 탑로디드 거동 곡선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오스터버그 1998년 말뚝이 비압 축성의 가정이 들어갔네요. 가정하에 양방향 제하 시험 결과를 얻어 선단 하중에 대한 변이 곡선은 말뚝 두부에서 제할 때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등가 하중 치마 곡선 작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가정 조건이 이게 참값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정 조건을 깔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하를 한 거죠. 여러분께 한번 고민거리를 한번 드려볼까요? 말뚝이 두 개가 똑같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번 전통적인
전통적인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중을 걸고 제하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제하가 없고 여기다가 5셀 넣어서 위로 아래로 당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스트레인 게이지를 똑같이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하중을 100톤, 얘도 100톤 줬습니다. 어때요? 결과가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면 마찰력을 똑같이 산정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일단 어찌 됐던 간에 오스터버그는 등가 하중 곡선을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말뚝 두부에서 제하할 때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양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저에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고 1번은 양방향 제하 시험 통해서 이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죠? 상향변이, 하향변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양방향이니까 그죠? 변이도 상향, 하향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 변이에 대한 하중값을 임의 하중에 대한 변이값을 읽어드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하 하중, 선단 하중에서 변이 곡선상에서 1번에 해당하는 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변이만큼을 와서 이렇게 해주면 또 하중 두 번째가 있을 거예요. 하중 두 번째, 하중 1번, 2번을 읽는다. 얘가 2번, 1번 해서 1, 2를 더해버렸죠. 더해버리고 플러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치마량 결국은 변이, 그 다음에 등가 하중 해가지고 두 포인트를 찍고 하중을 달리해서 또 다른 포인트를 찍고 해서 어떤 일련의 곡선을 그린다. 등가 하중 변이 곡선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번 그래프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했어요. A 사이트, B 사이트에서 했는데 A 사이트에서는 이런 양상이었고 B 사이트에서는 이런 양상이었어요. 그랬을 때 보면은 A 사이트에서는 상향의 변이가 이만큼, B 사이트에서는 상향 변이는 얼마 없는데 하향의 변이가 이만큼. 그럴 때 이걸 보고서 우리는 뭘 판단한다? A 사이트 같은 경우 상향 마찰력 파괴 사례. 결국은 선단 지지는 양호한 반면 주면 지지, 그러니까는 주면 지지력이 별로 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B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향 치마가 이따시만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는 치마량이 하향 치마가 이만큼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단 지층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것들 한번 쭉쭉쭉쭉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사례를 이제 기술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사진 이런 것들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방향 제하 시험 뭐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발제를 한 건데 양방향 제하 시험이란 뭐 이런 것들이다. 여긴 또 컬러로 이제 잘 표시가 되어 있네요. 5셀이랑 여기 뭐 스트레인 게이지가 있을까요? 스트레인 게이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뭘 볼까요? 오스터버그 셀이 평면도 요 동글동글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화잭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사진이 어디 있을까요? 시험 방법 해서 그래프도 이렇게 그렸고
여기 있네요. 자, 5셀이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얘가 어떻게 보면 유압잭이죠. 유압잭. 얘는 뭐 우리가 시험하고자 하는 톤수에 따라서 대용량 유압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개수를 달리할 수도 있고, 소형 잭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얘는 말뚝 선단에 이렇게 붙이고서 아마 굴착한 공의 나공에다가 넣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스트레인 게이지 붙였네요.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서, 여기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서 응력을 체크하겠다. 주면 지지력을 심도별로 체크하겠다. 요런 계획이네요. 자, 시험 종료.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요 정도면은 이런 것이 오스터버그 셀 양방향 셀이구나.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중 전위 함수도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중 전위 함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면 지지력을 심도별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서두에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뭔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이것처럼 위에서 하중을 제하하는 경우 극한 지시력을 하중 전위가 토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위에서 밑에서 5셀에서 잭 힘을 주면 하중 전위가 토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좀 그래프에서 조금 양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자, 5셀이 이게 엘리베이션 심도예요. 그럼 5셀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뚝이 이렇게 돼 있고 5셀이 요 심도에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중이 상하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찌 됐든 5셀에서 100톤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토스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토스에서 던져줄 힘이 없는 거죠. 왜? 주면 지지력에서 이 100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프 양상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중을 위에서 줬다. 그럼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프 자체가 위에서 토스 해가지고 나머지 못 받는 거 선단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등가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에서 쓰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 보세요. 이 부분 보면은 위에서 토스 하고 못 받은 거 이만큼이 선단.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중전이 마무리를 하고 평가 부분에서 봤을 때 양방향 제하 시험에 가해진 압력은 설계 하중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유압 잭을 선정을 한다. 국내의 경우 뭐 참고 삼아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4-6 4교시 6번 NATM 터널 굴착 직후 무지보 상태에서 풍락 유형과 보강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NATM 나툼 터널 원지반의 강성 이용한다. 발파 굴착 TBN 장비 가동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지보 반응 곡선 결국은 NATM 원리 자체가 시간 변수를 이용한 시간 의존, 요게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적정 시간 내에 적정 수준 보강, 요것이 키포인트다. NATM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쭉 읽어보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시간 의존이기 때문에 지보 반응 곡선 이거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겠죠. 지보 반응 곡선 설명할 수가 있고 어떤 시점에 어떤 지보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뭐 그 부분을 설명한 집안 지보 반응 곡선 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버팀 시기별 강성, 버팀제의 시점과 강성에 따라서 어떤 게 최적인지, 물론 뭐 이 부분에서 가장 하중이 작은 하중으로 버틸 수 있다, 변이를 제어할 수 있다면 요것이 베스트가 되겠죠. 베스트가. 하지만 이론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거나 그렇게 되면 비경제적, 비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양상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지부호 자립 시간과의 관계.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립 시간은 안반에 양호하고 불량한 정도에 따라서도 당연히 양호한 안반의 경우 자립 시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무지보 굴착 폭이 커지면 당연히 자립 시간이 작아지겠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한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래프 모양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북락의 유형은 막장면에서 붕괴되느냐, 천정부에서 붕괴되느냐, 벤치부에서 붕괴가 되느냐, 그 다음에 표토가 낮은 경우 표토에서 붕괴가 되느냐, 전반적으로 붕괴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파세대, 연약대가 있을 때 굴진하다, 똑같이 굴진했는데도 붕괴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얘 심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 터널에서 아칭이 핵심인데 아칭이 발생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개가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전리면의 양상에 따라서 붕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책 방안으로는 각 개요도별로 뭐 어떤 식으로 대책 방안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참고사항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 중에서 작성하신 이런 북락 유형과 보강 대책 그림, 아주 좀 글씨도 알아보기 쉽고 그림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음 시험에 똑같은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효과적으로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